네,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저는 제가 도커를 쓰면서 왜 도커를 써야 하는지, 도커를 쓰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준비해 봤고요.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커에 관한 컨테이너 기술들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짧게 리캡하고, 그리고 직접 겪었던 도커 사용 계기, 그리고 CI/CD를 가져왔는데, 저도 핸즈온이긴 하지만 핸즈온이 아닌 거라서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도 계속해서 제가 도커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만났던 이슈들 해결 방법들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ACC에서 배웠던 도커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해서 애플리케이션이랑 필요한 환경을 패키지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저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도커를 쓰기 전이어서 왜 도커가 실제로 필요했던 건지 헷갈렸었는데요. 근데 도커는 찾아보니까 도커는 이래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코드가 문제없이 실행되는 걸 보장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해본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렇게 스택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자바 11에서 자바 17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스프링부트 버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도커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아까 방금 발표해준 수변이 플로우로 S3에서 코드티 플로우로 올라가던 CRCD였는데 그러면 그냥 JDK 17을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걸 자바 버전을 17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코드티 플로우가 실패하더라고요. 17을 깔 용량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나는 지금 당장 이거 해결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일단 이시트를 멈추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러면 제가 일단 만들어 놨던 일러스트 IP를 인스턴스에 설정하고 그리고 저는 HTTPS를 붙였었기 때문에 ACM이 HTTPS를 붙이는 아마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로드 밸런서를 인스턴스에 등록하고 또 다시 코드 디플로이 대상 그룹을 변경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플로우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하긴 했지만 저는 도커를 사용해서 하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커를 사용한 CI/CD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엔진엑스가 설치된 EC2 서버, 그리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펜트와 PPK 그리고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깃허브, 도커 허브 계정이 필요했습니다. 살펴보면 엔진엑스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엔진엑스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짧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웹서버로 활용되면서 리버스 프록시 서버의 역할을 해서 이제 스프링부트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버스 프록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중단 배포를 구축을 했을 때 배포가 8082 배포가 되고 있던 걸 새로운 프로젝트가 올라왔을 때 8082 번으로 엔진엑스가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요청을 대신 받아서 내부에 있는 서버로 전달하는 게 리버스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중단 배포 방식, 여러 가지 무중단 배포 방식 중에 블루그린 배포를 선택했어요. 블루그린 배포는 블루는 9버전, 그린은 신버전을 의미하며 운영 중인 9버전과 동일하게 신버전의 서버를 구성한 경우 이제 프로시 서버나 로드 밸런서를 통해 모든 트래픽을 한 번에 신버전 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고 이제 블루그린 배포의 특징은 두 서버가 9버전과 신버전 서버가 한 번에 올라와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게 블루그린 배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배포를 진행했고 제가 그린 다이어그램은 GitHub 액션을 통해 도커 이미지가 도커업에 올라가고 그걸 EC2가 풀을 받아서 런을 하면 엔진엑스가 도커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는 포트로 포워딩 해주는 방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봤고 이런 식으로 서버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진짜 방금까지 수지 언니가 해줬던 엔진엑스 설정 파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요 로케이션 부분을 살펴보면 저희가 쓰는 엔진엑스는 리버스 프록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요청이 80번으로 들어왔을 때
백엔드 서버의 실제 주소로 보내줘야겠죠. 그 실제 주소는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가져온 서비스 URL을 실제 주소로 설정을 해서 거기로 포워딩을 해줍니다. 그 나머지들은 백엔드 서버의 요청을 중개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을 이제 후에 다시 요청을 리스폰스를 보낼 때 이런 요청을 담아서 보내주기 위해서 설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엔진엑스를 적어봤고 도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볼게요. 도커는 도커 파일을 빌드를 하면 도커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를 실행시키면 컨테이너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저희는 뭘 해줘야 될까요? 도커 파일을 작성해줘야겠죠. 저는 도커 파일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제 이 프롬은 컨테이너에 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미지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런 아래 명령어들이 진행됩니다. 저는 이제 JDK17을 사용했기 때문에 JDK17 기반으로 이런 워크 디렉토리에서 이 자르 파일을 복사해서 자르 파일을 실행한다 라는 도커 파일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작성을 해줬으면 저희는 아까 다시 돌아가서 GitHub 액션스로 도커 이미지를 올리는 플로우를 적어줘야겠죠. 그러면 저희는 GitHub 액션스에 등록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정보들을 시크릿에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등록해줬던 시크릿들은 다 이렇게 있고요. GitHub 시크릿에 등록하는 방법은 레포지토리 설정에 들어가서 시크릿 앤 베리어블에서 이 레포지토리 시크릿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등록해줬던 시크릿은 도커브 계정의 액세스 토ken, 도커의 유저 이름, 이게 지금 확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YD1117 요게 도커 유저 이름이고요. 도커 허브에서 받은 도커 유저 이름이고 프로드 어플리케이션은 스프링 설정 파일, 어플리케이션 야매 파일을 의미하고 서버 IP는 저희가 이미 있었던 EC2 인스턴스, 빈디 IP, 일라스틱 IP를 의미하고 이거는 EC2 접근 10키를 텍스트로 바꾼 건데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10키를 다운로드 받아서 VS 코드를 연 다음에 확인할 수 있고 맥 같은 경우는 그냥 그 10키를 VS 코드를 열면 그냥 텍스트 파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갖다 붙여넣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프로드 서버 유저는 EC2 유저 이름인데요. 보통 설정을 안 하면 다 우분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분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액션스의 플로우인데요. 일단 CI 플로우는 보시면 YAML 파일을 생성하고 빌드하는 것까지 CI 플로우고 도커브의 이미지로 업로드하는 플로우는 도커 유저와 도커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푸시하는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CD 플로우에서 저희 EC2 서버 안에 있는 디플로이 SH 파일 SH를 실행하는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 S.sh를 확인해 보고요. 플로이.sh를 전부 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여기에 네 가지 플로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실행 가능한 포트를 확인하고 포트가 있다면 그 다른 포트를 그린 포트를 설정하고 도커 이미지를 풀받고 런을 합니다. 이렇게 런을 하면 제가 실행시킨 도커 파일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린 포트, 신버전이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는 플로우로 나머지도 이제 신버전이 서버가 실행 중인 게 확인됐으면 포트 스위칭하고 블루 포트로 실행되고 있던 서버를 끄는 서버 변경하는 플로우가 디플로이.sh가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제가 노션에 올려놔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싶으면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이미지를 풀받아서 런시키는 방식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매번 풀받고 실행하면 남는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PR이 머지될 때마다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미지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미지가 쌓였을 때 이런 이슈를 만났습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행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이미지 이름이 다 똑같으니까 이전 이미지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PR 코드를 듣고 PR을 날려서 머지가 되는데 이전 이미지로 실행이 된다? 변경사항을 머지해도 서버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미지를 삭제하는 플로우를 넣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디플로이션 SH를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서 삭제하는 건 댕글링 이미지인데요. 이 댕글링 이미지란 이제 동일한 태그를 아까 말했듯이 동일한 태그를 가진 이미지가 빌드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미지는 삭제되지 않고 태그가 논으로 변경된 상태로 남아있게 돼요. 이걸 댕글링 이미지라고 하고 댕글링 이미지를 조회하고 삭제하는 커맨드는 이 아래에 있는 댕글링 RMI 도커 이미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맨드를 디플로이 SH에 추가해서 있어요. 그리고 회부 상태는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가지 제가 레디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제 서버 이미지랑 레디스 이미지랑 두 가지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저는 이제 레디스를 사용하면서 또 이슈를 만났는데요. 레디스란 제가 레디스를 왜 사용했냐? 서버에 리프레시 토큰을 서버 로그인할 때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하기 위해 레디스를 사용했는데요. 레디스는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메모리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디스크에 접근하는 시간이 걸려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비용이 드는데 레디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로드하는 비용이 절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레디스는 만료일을 지정할 수 있고 저는 액세스 토큰을 짧게 만료되고 리프레시 토큰을 계속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성했던 다이어그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가 레디스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deploy.sh에 이 스테터스가 업인지 확인하는 액추에이터를 활용해서 스테터스를 확인하는 걸 썼었는데요. 이 액추에이터는 스프링부트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이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해요. 이건 유존성을 추가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고 이 전체를 보기 위해선 application.yaml 파일에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저희 서버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레디스를 연동을 해놨더니 스테투스 다운이 뜨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레디스가 돌고 있는 IP 주소와 도커 컨테이너가 있는 IP 주소가 달라져 있어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IP 주소 안에서 6379 포트로 돌고 있는 레디스를 찾고 있지만 이 IP 주소랑 이 IP랑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안에는 레디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도커로 레디스를 띄워야 하나? 근데 제가 또 도커로 나중에 몽고DB를 서버 내부에 띄울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커 컴포즈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도커 컴포즈는 이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서비스로 정의해서 컨테이너 묶음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야물 파일로 띄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도커 컴포즈 야물에 레디스 이미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스테투스 다운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냐? 또 똑같이 아까처럼 네트워크가 달라서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돌린 스프링부트 서버의 IP 주소고 레디스의 IP 주소는 18.0.1, 여기는 17.0.3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돌리고 있는 컨테이너 이름과 이 컨테이너 인스펙트 명령어를 통해서 모든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돌고 있는 IP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트워크를 조작해 줄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네트워크를 직접 생성하고 도커를 런할 때 네트워크를 지정해주면 그 네트워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크레이트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도커 런할 때 이 네트워크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이 도커 컨테이너가 이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게끔 설정해줄 수 있어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커 컴포즈가 돌아가는 네트워크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지정하고 근데 이렇게 지정했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이게 뭘까요?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이 아래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워즈 컴포즈 익스터널 외부의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것을 트루로 설정해 준 다음에 컴포즈 파일을 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워즈 컴포즈 넷이란 네트워크 안에 스프링부트와 레디스를 모두
안에 넣고 레디스 6379를 찾으면 이 6379번의 레디스가 연동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을 완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레디스 스태크 수업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까지 진짜 저는 거의 한 달 걸려서 해결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해보고 드는 생각이, 엔진엑스 포드 포워딩 해주는 엔진엑스도 도커 컴포즈에 같이, 도커에 같이 넣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도는 아직 못 해봤고요. 이것도 나중에 혹시 이 부분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와, 와다다다 말했네요. 감사합니다.